여러분,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당신 손으로 직접 내쫓았는데 10년 뒤 그 사람이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다면 그것도 당신이 새로 부임한 병원의 청소부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치겠어요? 아니면 모른 척 하겠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선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 손이 닿으면 죽어가는 심장도 살아난다는 사람. 그런 그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 바로 후회와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회의 끝에는 9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심장병으로 시한부를 선고받은 그 아이. 자,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잠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딱 5초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혼자 보기 아깝잖아요.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강서중앙병원.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이 병원은 한때 지역을 대표하던 명문 의료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빛을 잃었고 이제는 낡은 건물과 줄어드는 환자 수로 조용히 쓸려가고 있었죠. 그 병원에 새 원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직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생겼습니다. 한승우 교수님이 오신대요. 설마 그 한승우요? 작년에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 3개 기록 세웠다는 분? 맞아요. 그분이 왜 여기를? 한승우, 나이 43, 흉부외과 전문의. 그의 손을 거쳐간 환자가 수백 명이고 그중 다수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그를 가리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 마지막으로 전화해야 할 사람. 그만큼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의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서울을 떠나 이 작은 지방 병원의 원장으로 내려왔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3월 중순이었습니다. 늦겨울의 냉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날이었죠. 승우는 오후 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은 다음 날로 미루고 먼저 혼자 시설을 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 형광등 2-3개만 켜진 조용한 복도를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 걸레 물 냄새,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승우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묵묵히 일하는 청소 직원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한복판을 꽉 쥐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어깨선, 고개를 숙인 각도, 팔을 뻗어 바닥을 문지르는 그 동작. 승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기 실례합니다. 여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승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지수, 10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 얼굴을, 그 눈빛을 승우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지수는 승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두려움도 원망도 아닌 체념.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의 표정이었으니까요. 한 원장님, 그녀의 입술이 겨우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한 원장님, 그 말이 승우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그를 승우 씨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웃으며 여보라고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녀에게 그는 원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수 씨, 당신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지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퇴근 전에 마무리하려고요.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소 도구를 챙겨 그 자리를 피하려 했죠. 승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기다려요. 짧은 두 마디에 지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지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너무 길어졌을 즈음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일하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 그날 밤 승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병원 인사 담당자를 조용히 불러 이지수의 인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파일에는 간단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째 근무 중인 청소 파트타임 직원, 야간 근무 지원이 많음, 연락처는 병원 인근 반지하 고시원 주소, 그리고 하단에 적힌 비고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9세 딸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본원 소아과 정기 진료 중. 승우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9살 딸 심장 질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고 아이가 9살이라면 그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닐 것이다.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사진들, 그것이 증거였다. 분명히 다른 남자의 아이일 것이다. 하지만 심장이 계속 멈추지 않고 두근거렸습니다. 사흘 뒤 승우는 우연처럼 꾸민 채로 소아과 병동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병실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새까만 머리카락, 또렷한 눈썹, 진지하게 책에 집중하는 표정. 승우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는 나를 닮았다. 승우는 지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원장실이었습니다. 정식으로, 단둘이. 지수는 표정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신문을 받는 것에 이미 익숙한 사람처럼. 그 표정이, 그 무감각함이 승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수 씨,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긴 침묵. 그리고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싸워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떤 말을 해도 원장님이 믿어주시지 않을 거 알아요. 1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사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진들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승우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최근에 인화된 것처럼 보이는 감정 보고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서에 동봉된 물건들입니다. 3개월 전에 받았어요. 지수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승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과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 전부 합성이었다고. 전문 포토그래퍼를 고용해서 만든 조작본이었다고. 그 사진들 때문에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들 때문에 당신이 아이를 가졌을 때도 내 아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원장님이 뭘 들고 오시든 저는 이제 싸울 생각이 없어요.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어요. 그 말 하려고 불렀습니다.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억눌러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어깨가 흔들리고 얼굴을 두 손으로 덮고 10년치의 억울함이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때 당신 앞길 막기 싫어서 그냥 나갔어요. 괜찮다고 스스로한테 말하면서요. 근데 애가 뱃속에 있는 줄 알았을 때는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혼자서 낳고 혼자서 키우고 혼자서 애 심장 이상하다는 말 들었을 때도 혼자서 버텼어요.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 당신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 이 병원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애를 여기서 치료받게 하려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서 일했고 일하다 보니 여기서 3년이 됐어요. 승우는 그 말을 등으로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무게인지를. 위기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지수와 원장실에서 대화를 나눈 지 이틀 뒤 새벽 2시에 승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아과 당직이었습니다. 원장님, 한지한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심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졌고 지금 이 상태로는 다음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지한, 9살, 이지수의 딸,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딸. 승우는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수술 계획이 돌아갔습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 좌심실 기능 저하, 가능한 수술 옵션들, 예후, 리스크, 30년 가까이 쌓아온 의학 지식이 빠르게 정리되는 한편으로 그 모든 논리적 사고의 빈틈을 파고드는 한 가지 감각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처음이었습니다. 의사가 된 이래로 수술 전에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이. 병실에 들어서니 지수가 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승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지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원장님이 직접요? 아이 상태 봤어요.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수술해야 해요.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승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원망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부탁드리는 건 딱 하나예요. 말해요. 이 아이가 다시 뛸 수 있게 해주세요. 수술은 다음 날 오전 6시에 시작됐습니다. 집도는 승우가 맡았습니다. 최고의 팀이 수술실에 모였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지수가 꼼짝 않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계는 느리게 갔고 수술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 2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한 번은 심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수초 동안 수술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승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포기 안 하면 이 심장도 포기 안 해. 8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승우의 얼굴에 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려오려다 발이 꼬여 비틀거렸고 승우가 그 자리에서 그녀를 받아냈습니다. 지안이는요? 승우가 대답하는 대신 그냥 지수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요. 지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열이 터졌고 승우는 그 울음소리를 고스란히 품에 안은 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2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3월이 지나 4월이 되었을 때 병원 정원의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는 수술 후 약 6주 만에 퇴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주치의는 앞으로 정기 검진만 잘 받으면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지안이는 처음으로 승우와 제대로 눈을 맞췄습니다. 아이는 의자에 앉아 퇴원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승우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내 심장 고쳐준 사람이에요? 승우가 쪼그려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응, 내가 했어. 그럼 고마워요. 아이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새까만 눈이 반달 모양으로 구부러지면서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승우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른 고개를 숙이며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지수는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직후 승우는 지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원장실이 아니라 병원 정원 벤치였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먼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당신한테 전하라고 하셨어요. 지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편지 안에는 노년의 여성 특유의 꼬불꼬불한 글씨로 긴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랬는지, 아들의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이유, 사진을 조작했던 것, 그리고 평생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 죽기 전에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내가 틀렸어. 지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겠다, 마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승우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먼저 꺼낸 말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0년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모든 걸 겪고서도 먼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승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수 씨, 네, 미안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짧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당신과 지안이를 지옥에 살게 했어요. 내가 한 번만 더 의심했더라면, 한 번만 더 당신 말을 들으려고 했더라면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걸 이제야 알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지수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알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그것도 알아요. 그래도 지수가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안이한테 아빠가 있다는 걸 알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원하면. 승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후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지안이는 중간에서 두 어른의 손을 하나씩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승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꼭 쥐고 총총 걷는 아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차 보였습니다. 승우는 그 걸음을 보면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또다시 혼자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병원 정원 위로 벚꽃이 눈처럼 내렸습니다. 흰 꽃잎들이 세 사람의 머리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고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더없이 눈부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사람이 사람을 오해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인정하고 나는 틀렸다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렵죠. 승우가 10년을 돌아오는 데 걸렸지만 그래도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한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둘 다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이거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른 때일 수 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찾아올게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